근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중국, 미국 편을 무작정 드는 것은 위험하겠죠. 또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요즘 미국,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정말 그 분쟁이 많은데요. 이 무역 분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모두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중국 간의 이 분쟁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 캐나다에서 구속되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기술 탈취, 기술 도용의 미수, 하려고 그랬다가 잘 안 된 거, 또 이란에 수출 금지되어 있는 품목을, 전자제품을 수출하려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은행에 좀, 그 허위 진술을 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 문제, 도용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이런 거야 항상 나라들 간에 있는 거고 이런 건 그냥 협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 미국 중국 간에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정말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떠들썩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일반적인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일종의 냉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경쟁을 가지고 우리가 냉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지만 냉전이라고 안 하고 EU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냉전이라고 부를 때는 그 경쟁의 두 주체 간에 체제가 다를 때는 그걸 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한 통속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무력에 있어서 냉전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적으로 냉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중국의 체제가 미국의 체제와 혹은 다른 선진국의 경제 체제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지금 경제 체제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보통 시장 경제라는 말하고 사회주의라는 말은 같이 가는 법이 아니에요. 서로 약간 모순이에요. 상당히 모순이에요.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지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라는 말은 모순인데 중국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 부분 성공을 했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그래서 그 중국의 우리가 경제 체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모호해요. 자본주의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은 땅의 주인이 없어요. 모든 땅은 국유고 그 외에도 누가 이것이 내 거다 건물이 내 거다 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 건지 하는 데 대해서 그 공권력이 작동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뺏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 간의 구분이 모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의 결정권이 경영상의 진짜 핵심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좀 모호해요. 모든 대기업이나 조직의 큰 조직에는 다 공산당 요원이 파견이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 사무실도 가지고 주재를 하고 있어요. 중요 결정은 거기 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CEO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앙당의 그것이 이제 입김이 항상 서려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국영기업의 그 파워가 너무 세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국영기업이 도리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이게 사실 대출자로서 권위와 파워가 없어요. 떼먹어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래서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설금융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 경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업도 있고 이익도 내고 생산도 하고 뭐 영업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체제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주 체제 간에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제를 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상당한 성공을 했어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 소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있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중국의 그 등소평 그 상하에서 이거 경제 발전을 막 하게 노력할 때 그때의 그 근본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광양해라는 철학이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운다. 이게 그 도광양해인데 이게 바로 중국의 근본 생각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됐었죠. 근데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크고 이제 부자 나라가 되고 이러니까 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오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시작한 게 소위 우리가 잘 아는 1대1로라는 그 캠페인이죠. 1대1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이 대장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에 그를 그대로 따라서 그게 도로와 그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루트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일종의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2049년까지 정말로 거대한 그 하나의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만들겠는데 그 대장은 중국이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 됩니다. 국제기구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체제가 다른 나라가 이런 짓을 하니까 거기다가 중국이 잘 아시는 대로 남중국에 공해상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바다에 중국 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니까 세계가 긴장하면서 중국의 나라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중국의 이런 소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까부시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상징적인 타겟으로 중국의 삼성전자인 화웨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창업자 CEO의 딸을 갖다가 캐나다를 부탁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이제 미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방위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한테 앞으로 어떤 징벌을 가할지 몰라요. 이미 형사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중국 길들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중국이 한번 맞짱을 뜨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이 맞짱을 뜰 형편이 안 돼요, 사실은. 왜? 첫째, 군사력이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미국 혼자라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나토는 한 동석이잖아요. 그죠?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군사력에서, 그 일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나토, 일본하고 붙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저기 중국이 만일 한판 뜨겠다면, 군사력으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미국 하나라만도 이미 아직까지 뭐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맞짱을 뜰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인데 지금 중국의 실력이 경제적으로 미국하고 맞짱 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EU, 일본이 한 통속이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은 한마디로 세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이 세계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예. GDP 같은 것도 미국, EU, 일본 합치면은 중국의 거의 4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기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맞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왜? 중국이 세계에 의존하는 게 너무 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첫째로 GDP 성장률이 계속 하강 곡선이에요. 작년에 성장률 6.6%는 30년의 최하위이고 올해는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뭐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외국인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도 거의 뭐 5분의 1로 줄었어요. 한 30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구매력 평가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그 국민 소득은 유럽의 가난한 나라인 세르비아, 뭐 미국, 미주의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 아프리카의 보스와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중국은 아직도 소수민족을 50여 개 소수민족의 그 불안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위구르족 100만 명이 이 정말 백천 대낮에 수용소에 아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죠. 미국하고 한판 뜰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 엎드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회유하고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이제 다 성안이 돼서 3월 달에 중국의 국회를 통과할 것 같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 기업한테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뭐 개입도 금지하고, 또 외국인 투자의 상한선을 대폭 올리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급하니까 미국에다가 1조 불, 우리나라 GDP가 1.5조 불인데 1조 불어치 농산물을 사겠다고 제의까지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이 그냥 뭐 돈 이렇게 따져가지고 얼마 하고 뭐 기술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전 속도를 지연시키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그게 하도록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쉽게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의 이 단점들, 이 예측 불허에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내건 거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소위 산업 정책을 그만하라,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산업 정책에 의해서 발전돼 나온 거거든요. 공산당의 그런 중앙 집권적인 걸로 해서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어 오는 건데, 중국의 그 관의 입김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산업 정책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근간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수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문제고, 또 그 다른 말로 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도강양회 엎드려서 열심히 그걸 짜는 걸 너무 좀 빨리 중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후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큰 문제를 갖다가 지금 3월 1일 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이제 최종 타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무언가 중국이 양보를 하면서 일단 봉합은 해야 되지만 이 근본적인 불신은 남아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길들여주면 너무 좋죠. 왜? 우리는 너무 곤욕을 치렀잖아요. 사드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짓밟을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길들여서 국제규범에 맞게 처신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미국 편을 무작정 드는 것은 위험하겠죠. 또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처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외교력이죠. 그죠? 지금 앞으로 우리 10년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국가적 역량은 대중국 외교 역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치인을 탁 갖다가 앉혀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걸 하면서 이번에 이제 지금은 공석이죠.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60만 대군을 양성하듯이 이제는 외교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에 대한 것이고 이 큰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중국의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